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3. 마리안의 말대로 프린트콤 애쉬 농장은 메마른 땅이었다. 이 고장에서 기름진 것은 마리안 하나뿐이었는데 그나마 그녀는 이곳 사람이 아니었다. 어쨌든 테스는 이 메마른 고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육체적인 수줍음과 정신적인 용기가 뒤섞인 인내력은 이제는 클레어 부인의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그녀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이었다. 테스가 마리안과 함께 작업하는 무밭은 돌이 많고 비탈길이 농장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드넓은 땅이었다. 구근같이 둥글거나 끝이 뾰족한 것 또는 음경 모양의 차돌이 여기저기 솟아나 있는 그 밭에서 두 여자는 가축들이 잎을 모두 갉아먹어버린 순무 뿌리까지 캐내어 나머지 부분도 먹을 수 있도록 해커라고 하는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로 뽑아내는 일을 했다. 잎이 모두 뜯겨진 순무밭은 온통 을씨년스러운 황갈색 천지였고 그것은 마치 턱에서 이마까지 별 굴곡 없이 살가죽만 덮인 얼굴처럼 보였다. 빛깔은 달랐지만 하늘도 아무런 윤곽이나 표정 없는 얼굴처럼 희뿌옇고 공허해 보였다. 그 하늘과 땅은 종일토록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희멀건 얼굴이 황갈색 얼굴을 내려다보고 황갈색 얼굴이 희멀건 얼굴을 올려다보는 두 얼굴 사이에는 파리처럼 기어가고 있는 두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그들 가까이 오지 않았다. 볕을 가리는 헝겊이 달린 머리수건은 그을린 머리에 너무나 쓸쓸한 인상을 주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촉이 이탈리아 화가가 그렸던 두 사람의 마리아를 방불케 했다. 그들은 사방의 풍경 속에서 자신들이 한 폭의 쓸쓸한 그림이 되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운명이 공평한 것인지 아닌지 따지려 들지도 않은 채 묵묵히 일에 몰두했다. 어느 날 오후에 비가 내렸다. 그들은 품삯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일하는 밭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으므로 빗방울이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휘몰아치는 바람과 함께 옆으로 비스듬히 떨어졌다. 비는 마치 유리 파편처럼 대지에 선 그들의 몸으로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발과 어깨가, 다음에는 머리와 허리, 등과 가슴과 옆구리가 빗물에 젖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에 젖는 것도 상관없이 일을 계속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함께 한 사람을 사랑했던 텔보 데이스의 여름을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이야기했다. 사실 테스는 실제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법률상의 남편인 클레어에 대한 이야기를 마리안과 하고 싶지 않았지만 화제 자체에 가눌 수 없는 매력에 이끌려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오후 비에 젖은 모자 차양이 귀찮게 얼굴에 철썩거리고 겉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불편하기는 했지만 푸르고 화창한 꿈으로 가슴 부풀었던 텔보 데이스의 추억에 잠겨 기분이 좋았다. 날씨가 갠 날은 푸른 분지에서 가까운 산이 희미하게 보여. 마리안의 말에 테스는 이 고장의 새로운 가치나 발견한 듯 좋아했다. 어머, 정말? 이곳에서도 다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향락하려는 의지와 향락을 방해하려는 환경의 의지라는 두 힘이 서로 맞물려 작용하고 있었다.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가면 마리아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술병을 꺼내 술을 한 모금 마심으로써 생기를 찾고 인생을 즐기려 했다. 그날도 마리아는 술을 마신 뒤 테스에게 권했다. 그러나 테스의 상상력은 술 기운을 빌리지 않아도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기에 충분했으므로 입에 대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았다. 마리아는 도로 술병을 받아 단숨에 쭉 들이켰다. 이젠 버릇이 돼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 낙이라곤 이것뿐이야. 난 그 일을 잃었거든. 하지만 넌 그렇지 않으니까 술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야. 테스는 자신을 마리안과 다름없는 처지라고 생각했으나 그래도 명색이나마 에인절의 아내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마리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환경에서 테스는 아침 서리와 저녁 비를 맞으며 쉴 새 없이 일했다. 그녀는 순무 캐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순무를 다듬는 일을 하곤 했는데 그것은 순무를 저장하기 위해 순무에 붙은 흙과 잔터를 호미로 긁어내는 일이었다. 그 일을 할 때 비가 오면 울타리 밑에서 비를 피하며 할 수도 있었으나 된서리가 심하게 내린 아침에 얼어붙은 순무를 다듬을 때는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어도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테스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테스가 알고 있는 한 클레어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으므로 언젠가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리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마리안과 테스는 일을 하다 말고 가끔 푸른 분지가 가로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아득한 곳에 시선을 둔 채 즐거웠던 그날의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아, 옛 친구들이 한두 사람만 더 이곳으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텔보데이스를 이곳에 옮겨놓고 그 사람 얘기도 하고 옛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낸다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도 있을 텐데. 겨울이 가까워진 어느 날 마리안이 말했다. 지난날에 대한 회상으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음성도 흐려졌다. 그녀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이지 휴에테한테 편지를 써야겠어. 이지는 지금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같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곧 올 거야. 그리고 레티도 이젠 건강해졌대. 테스는 마리안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2, 3일이 지난 뒤 마리안은 이지에게서 가능하면 이곳에 오겠다는 내용의 답장이 왔다는 것을 테스에게 알려주었다. 곧 겨울이 장기 두는 사람의 동작처럼 슬며시 다가왔다. 몇 그루 안 되는 나무와 산울타리가 꽁꽁 얼어붙었고 검게 흐린 하늘과 지평선의 음산한 회색은 사방에 있는 덤불숲과 나무의 배경을 이루었다. 여태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거미줄이 하얗게 얼어 헛간이나 벽면에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기둥이나 문 따위에 흰 털실 뭉치처럼 걸려있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넓게 트인 이 고장의 대기 속에 이상한 것이 스며왔다. 비를 머금지 않은 습기와 서리를 내리게 할 정도는 아닌 냉기가 내습했다. 그것은 두 여자의 눈알을 맵도록 시리게 하고 이마가 쑤시도록 뼛속까지 파고들고 피부 안에 더 깊숙한 곳으로 쑤시고 들어왔다. 그들은 곧 눈이 올 거라고 예감했다. 정말 그날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테스는 지붕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지붕은 사정없이 불어대는 바람에 요란스럽게 덜컹거렸다. 새벽에 테스가 일어났을 때도 눈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눈이 굴뚝으로 날아들어 구두 밑창에 묻을 정도로 방바닥에 쌓여 있어 테스가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생겼다. 밖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로 부엌 안은 뿌옇게 서리가 낄 정도였고 밖은 아직 캄캄해서 앞을 볼 수가 없었다. 테스가 순무밭에서는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등불 아래서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마리안이 와서 눈이 오지 않을 때까지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헛간에서 밀을 훑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주었다. 둘은 가장 두꺼운 겉옷을 입고 털목도리를 목에 둘러 가슴을 여민 다음 등불을 끄고 바깥으로 나왔다. 캄캄하던 밖은 희끄무레한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되도록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채 산 울타리를 방패 삼아 얼어붙은 땅을 밟고 가려 했으나 산 울타리는 바람을 걸러줄 뿐 바람을 막는 병풍 역할은 하지 못했다. 난무하는 눈보라로 하늘은 하얗게 질린 듯 했고 만물은 무색 혼돈의 세계에 잠겨버린 듯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매우 상쾌했다. 건조한 고원지대에서 이런 날씨를 맞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즐거운 일이었던 것이다. 테스, 넌 이런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예뻐지기만 하는구나. 그 사람이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면. 마리안, 그의 얘기는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보고 싶은 거지, 안 그래? 대답 대신 테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렴풋이 짐작되는 남미 쪽으로 급히 얼굴을 돌렸다. 그러고는 입술을 뾰족이 내밀어 브라질의 남편에게로 키스를 눈보라에 실어 보내는 것이었다. 그래, 내 심정도 알만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부부는 이상해. 이젠 아무 말도 않겠어. 그건 그렇고 날씨가 왜 이 모양이지? 밀 헛간에 들어가 있으면 추위쯤이야 참을 수 있겠지만 밀 훑는 일은 순무 캐는 일보다 더 힘들거든. 나야 몸이 튼튼하니까 견뎌내겠지만 몸이 약한 넌 힘들 거야. 주인이 왜 너한테까지 이런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그들은 헛간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갔다. 길다란 헛간 한 구석에 곡식이 쌓여 있었고 가운데 작업 장소에는 오늘 중에 해치워야 할 분량의 밀단이 기계 앞에 쌓여 있었다. 어머나, 이즈! 마리안이 외쳤다. 틀림없는 이즈가 그들 앞에 다가왔다. 그녀는 어제 오후에 집에서 출발해 줄곧 걸어왔는데 생각보다 길이 멀어 저녁 늦게야 도착하게 되었다. 그래도 눈보라가 치기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지난 밤은 주막에서 지내고 이제 막 이곳으로 왔던 것이다. 농장 주인은 어제 이지의 어머니를 장터에서 만났을 때 그녀가 그날 저녁까지 도착한다면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이지는 늦어서 해약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테스와 마리안 그리고 이지 외에 이웃마을에서 온 여자 둘이 더 있었다. 남자 못지않게 괄괄한 그들이 스페이드 여왕이라던 카와 또 다이아몬드 여왕이라고 불리던 그녀의 여동생임을 알고 테스는 너무 놀랐다. 그들은 예전에 트렌트리지에서 테스에게 시비를 걸었던 바로 그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테스를 기억하지 못했다. 얼굴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있었고 지금처럼 그곳에 잠깐 머물렀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남자가 하는 일, 이를테면 우물을 파거나 울타리를 두르거나 도랑을 파는 일도 척척 해낼 수 있는 여자들이었다. 밀 훑는 솜씨도 능숙했으므로 그들은 웃줄에서 세 사람을 둘러보았다. 모두 장갑을 끼고 밀 이삭 훑어내는 기계 앞에 서서 일을 시작했다. 햇살이 점점 밝아졌다. 헛간 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마당에 쌓인 눈에 반사되어 밑에서부터 위로 비쳐들었으므로 헛간 안은 한층 밝았다. 테스와 두 친구는 밀단을 한아름씩 잇따라 훑곤 했는데 추잡한 이야기를 짓거려대는 다른 두 여자 때문에 하고 싶은 옛날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바삭바삭 눈을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말을 탄 농부 하나가 헛간 문 앞에 다가왔다. 농부는 말에서 내려 헛간 안에 있는 테스에게로 다가오더니 그녀의 옆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테스는 처음에는 그에게 신경 쓰지 않다가 그가 너무 유심히 쳐다보는 바람에 돌아보았다. 그녀를 고용한 농장 주인은 바로 큰 길에서 과거를 들추어내어 그녀를 도망치게 한 언젠가 에인절에게 얻어맞았던 바로 그 농부였다. 테스가 다 훑은 밀단을 바깥 집더미로 나를 때까지 기다리던 주인이 마침내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아가씨가 바로 내 친절을 건방지게 받아들인 그 젊은 여자구먼. 젊은 여자가 고용됐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내가 아닐까 생각했지. 이봐, 넌 애인과 함께 여관에서 날 골탕 먹였고 길에서 만났을 때도 도망쳐서 날 골탕 먹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엔 내가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야겠어. 그는 냉소하듯 소리내어 웃으며 말을 마쳤다. 왈가닥 자매와 주인 사이에 끼어 마치 그물에 걸린 새처럼 된 테스는 묵묵히 일만 했다. 세상 경험을 통해 사람의 성격을 제법 판단할 수 있게 된 그녀인지라 주인의 괄괄한 성격이 무섭지는 않았다. 다만 클레어에게 당한 분풀이를 자신에게 할 것 같아 두려웠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남자들이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워해 주는 것이 마음이 편했고 그만한 겉줌은 참아낼 용기도 있었다. 아마 넌 내가 너한테 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세상에는 남자들이 슬쩍 쳐다보기만 해도 자기에게 반했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여자들이 많거든. 그런 바보 같은 여자들에겐 겨우내 밭일을 시키는 게 좋다고. 너도 성신 강림절까지 일하기로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내게 용서를 비는 게 좋을걸. 용서는 당신이 빌어야 해요. 좋아, 좋도록 하라고. 하지만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래, 내가 오늘 턴 밀단은 겨우 저것뿐인가? 네. 형편없군. 저기 저 여자들은 너보다 훨씬 많이 한 걸 보란 말이야. 그는 왈가닥 자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들은 손에 익은 일이지만 난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손해볼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마다 맡은 몫이 있고 또 일한 만큼 품삯을 받으니까요. 손해보는 게 왜 없어? 난 헛간을 빨리 치우고 싶다고. 다른 사람이 2시에 일을 그만두어도 난 해질 때까지 일하겠어요. 주인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녀를 한참 쳐다보다가 가버렸다. 어디에 간다 해도 이곳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테스는 남자들이 치근대는 것보다는 이 편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시가 되자 솜씨가 좋은 두 여자는 일을 모두 끝마치고 밖으로 나갔다. 마리안과 이즈도 자기 몫의 일을 다 끝냈지만 테스를 도와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헛간에 계속 남았다. 이제야 겨우 우리 셋이 남았어. 여전히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보면서 마리안이 기쁜 듯 말했다. 그들은 꿈 많던 낙농장 시절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연히 에인절 클레어에게로 화제가 쏠려 그를 사모하던 갖가지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명색이지만 그래도 에인절 클레어의 부인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며 테스가 말했다. 이즈 그리고 마리안, 난 옛날 같은 기분으로 너희들과 함께 그의 얘기를 할 수는 없어. 먼 곳에 있긴 하지만 그이는 내 남편이니까. 클레어를 사랑하던 내 처녀 중에서도 이즈는 가장 당돌하고 빈정대기 잘하는 편이었다. 그 사람은 애인으로서는 정말 멋진 남자였어.
하지만 남편으로서는 좋은 사람이 아닌가 봐. 널 두고 가버린 걸 보면. 그인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간 거야. 농장을 물색해야 했으니까. 테스는 변명했다. 하지만 내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주고 가도 좋았을 텐데. 아, 그건 사소한 사정 때문이야. 서로 약간씩 오해가 있었으니까. 난 그이를 위해 변명해야 할 게 많아. 그이가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가버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난 그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테스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다시 입을 다물고 일을 계속했다. 헛간에는 밀이삭 훑는 소리와 밀이삭 자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테스가 밀이삭 더미 위에 주저앉았다. 너한테는 힘겨운 일인 줄 알았어. 이 일은 나처럼 몸이 튼튼해야 한다니까. 마리안이 외쳤다. 그때 농장 주인이 헛간으로 들어왔다. 그는 테스에게 빈정댔다. 흥, 내가 없으니 벌써 이 모양이군. 하지만 내가 손해보면 보았지 당신이 손해날 건 없잖아요. 난 빨리 끝내고 싶다고. 주인은 헛간을 가로질러 맞은편 문으로 나가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주인 말에 마음 상할 건 없어. 난 예전에도 여기서 일한 경험이 있거든. 저쪽에 가서 쉬어. 이지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테스는 너무 지쳤으므로 마리안의 말대로 잠시 누워 쉬기로 했다. 그녀는 알곡을 털어내고 난 밀단을 한 무더기 쌓아둔 구석으로 가서 그 위에 누웠다. 그녀가 그렇게 지친 것은 피로한 탓도 있었지만 남편과의 이별이 화제거리가 되는 바람에 흥분했기 때문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멍청이 누워있는 그녀의 귀에 두 친구가 훑고 있는 밀짚이 스치는 소리와 이삭을 베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날카롭게 들려오는 듯 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친구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어떤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가 않았다. 그럴수록 테스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으므로 억지로 일어나 피로가 회복된 듯 다시 일을 시작했다. 잠시 후에는 이지 휘에트가 쓰러졌다. 어젯밤 먼 길을 걸어온 데다가 밤중에 겨우 자리에 들었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난 탓으로 피로가 겹친 모양이었다. 마리안만이 타고난 체질과 술기운 덕분으로 끄떡없었다. 테스는 이제 피로가 회복되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쉬라고 이지에게 말했다. 이지는 테스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여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 오후 이맘때면 의례 술을 마시고 달콤한 기분에 빠지곤 하는 마리안이 꿈꾸듯 말했다. 그 사람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난 정말 그 사람을 사모했지만 말이야. 그 사람이 너하고 결혼한 건 괜찮지만 이지한테는 정말 심했어. 테스는 그 말에 너무 놀라 하마터면 낫의 손가락을 베일 뻔했다. 테스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내 남편 말이니? 응, 이지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난 말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아. 그 사람이 이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글쎄, 브라질로 같이 가자고 했다는 거야. 테스의 얼굴은 바깥 풍경처럼 하얗게 질렸고 부드럽던 표정도 굳어졌다. 그래서 이지가 그걸 거절했대?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나 봐. 그렇다면 처음부터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 남자들이 흔히 하는 농담이었을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이 진지하게 말했대. 더구나 둘이서 마차를 타고 정거장으로 한참 달렸대. 그래도 이지를 데려간 건 아니잖아. 둘은 다시 아무 말 없이 일을 계속했다. 그러다 갑자기
테스가 울음을 터뜨렸다. 역시 내가 말하지 말 걸 그랬나 봐.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여태까지 그이한테 너무 소홀했던 모양이야. 내가 부지런히 편지라도 보냈어야 했는데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되겠어. 모든 걸 그이에게만 맡기고 그이에게 무관심했던 건 내 잘못이야. 그이는 날 데리고 가진 못하지만 편지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었어. 내가 너무 무심했어. 헛간 속이 점점 어두워졌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테스는 숙소로 돌아와 자기 방에 혼자 있게 되자 클레어에게 열심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의혹이 생겨 끝까지 쓸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리본에 달아 목에 소중하게 걸고 다니던 반지를 풀어 밤새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었다. 그것은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틀림없는 에인절 클레어의 부인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려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사실을 이미 다 알아버린 그녀로서는 남편에게 애원하거나 애정을 고백하는 편지를 새삼스럽게 쓸 수는 없었다. 44. 헛간에서 마리안이 들려준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요즘 테스는 멀리 떨어진 에민스터 목사관으로 자주 마음이 쏠리곤 했다. 남편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관에 편지하거나 연락하라고 테스에게 일렀지만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그런 충동을 애써 눌러오곤 했다. 독립심이 강한 그녀는 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사랑과 동정에 의해 무언가 받으려 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어찌 되든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써왔던 것이다. 클레어의 일시적인 충동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그것으로 남편의 식구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소한 사실로 순전히 명목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포기하려고 결심했던 그녀였다. 그러나 이지의 이야기를 듣고 고통으로 가슴을 태우는 테스로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왜 남편은 편지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 적어도 여행하는 지방만은 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 그는 정말 테스를 잊은 것인지 아니면 병이라도 난 것인지 자신이 먼저 남편에게 편지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테스는 근심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목사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을 방문하여 남편의 소식을 묻고 남편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하는 슬픔을 전하고 싶었다. 소문대로 남편의 부친이 선량한 분이라면 자신의 고독한 심정을 이해해 줄 것도 같았다. 생활의 궁색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만난다면 부끄러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상시에는 농장에서 나갈 기회가 없었으므로 기회는 일요일 뿐이었다. 게다가 프린트콤 애쉬에는 아직 철도가 놓이기 전이어서 걸어가야 했고 가는 길만도 거리가 15마일이나 되었으므로 하루 만에 갔다 오려면 새벽 일찍 일어나 출발해야 했다. 2주일이 지난 뒤 눈이 다 녹고 된서리가 내려 길이 단단해지자 테스는 마침내 길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마리안과 이지는 테스의 이번 여행이 남편과 관계가 있음을 알고 큰 관심을 보였으며 테스의 숙소까지 와서 출발을 도와주었다. 테스는 시아버지가 믿는 엄격한 장로교 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장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으나 두 친구는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야 한다고 우겼다. 할 수 없이 테스는 결혼식 때 마련했던 옷가지 중에서
그녀의 분홍빛 얼굴과 흰 목덜미를 잘 드러나게 해주는 주름 잡힌 흰 칼라가 달린 회색 모직 외투와 까만 비로드 재킷을 골라 입었다. 내 남편이 내 예쁜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정말 아름다워. 단장을 하고 모자를 쓴 테스를 노란 촛불빛으로 눈여겨보며 이즈 휴에트가 말했다. 테스가 같은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달리 따스하고 꿋꿋한 힘을 지니고 있어 이상하게도 자기보다 하찮은 여자들의 적이라든지 시기심을 무산시켜버렸다. 친구들은 여기저기 마지막 손질을 해주고 솔로 먼지도 털어준 다음 테스를 떠나보냈다. 이윽고 테스는 먼동이 트기 전에 진주빛 대기 속으로 사라졌다. 굳은 길바닥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테스의 발걸음 소리가 친구들의 귀에도 들려왔다. 이즈는 테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었다. 자신의 덕행을 새삼 대견스럽게 여기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클레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친구를 배반하지 않았던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테스는 내일로 결혼한 지 꼭 1주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흘만 지나면 클레어와 헤어진 지도 꼭 1년째가 되는 셈이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별거를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시부모님에게 모든 과거를 말하고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남편의 사랑을 되찾는 일도 쉬울 것 같았다. 오늘처럼 건조하고 해맑은 겨울 아침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메마른 고원지대의 산등성이를 가벼운 걸음걸이로 떠나는 것은 결코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다. 얼마 후 그녀는 넓게 뻗어있는 가파른 내리막길에 이르렀다. 발 아래에는 블랙모어 분지의 기름진 땅이 안개에 덮인 새벽 속에 고요히 누워 있었다. 고원의 대기는 무색 투명했으나 발 아래의 대기는 푸른 빛으로 가득 찼고 수없이 깔려있는 작은 밭들이 마치 그물처럼 펼쳐져 있었다. 푸른 분지처럼 발 아래 경치도 언제나 푸른 빛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같이 고향을 사랑할 수는 없었다. 그 분지야말로 그녀가 슬픔을 잉태한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듯 물체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상징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다. 테스는 블랙모어 분지를 오른편에 끼고 서쪽을 향해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목적지의 중간쯤 되는 작은 마을에서 간단히 식사를 한 다음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남은 길은 지나온 길보다 평탄했다. 그러나 목적지가 점점 다가오자 그녀의 용기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자신이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아스러워졌다. 자신의 목적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는 반면 길이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바람에 길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그녀는 정오 때쯤 되어서 에민스터 목사관이 있는 분지의 한쪽 문 앞에 이르렀다. 목사관의 네모난 탑, 그 탑 아래서 목사와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 탑이 엄숙해 보였다. 테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올 걸 하는 후회가 생겼다. 신앙이 두터운 목사가 테스의 딱한 처지를 짐작 못하고 하필 주일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편견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이제는 들어가 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신고 왔던 투박한 장화를 벗고 예쁜 에나멜 가죽 구두로 바꾸어 신었다. 장화는 나중에 찾기 쉽도록 문 기둥 옆 울타리 사이에 끼워 놓은 다음 언덕길을 내려갔다. 목사관에 가까워짐에 따라 신선한 바깥 공기에 발그레해졌던 그녀의 장밋빛 뺨이 차츰
혈색을 잃고 파리해졌다. 테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우연이 생기길 바랐으나 아무런 우연도 생기지 않았다. 목사관 정원의 나무들은 차가운 바람에 음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정장을 하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이곳을 오기는 했지만 여기가 그리운 시집이라는 느낌이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가슴 깊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성질이니 감정이니 하는 점에서 테스와 시댁 식구들과 구분되는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통과 즐거움과 생각과 태어남과 죽음과 죽음 뒤의 경우까지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가 현관의 초인종을 눌렀다. 이제는 돌아설 수도 없었다. 그녀는 가슴을 조이며 안에서 인기척이 나기를 기다렸다. 먼 길을 걷느라 피곤한 데다가 정신적 긴장까지 겹쳐 테스는 잠시 쉬기 위해 현관 벽에 팔꿈치를 대고 몸을 의지했다. 차가운 바람에 시들어 잿빛으로 변한 담쟁이 덩굴이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가 서로 얽혀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쇠고기를 쌌던 피 묻은 종이가 어느 집 쓰레기통에서 나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에서 대답이 없자 테스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 두 번째 누른 초인종은 처음보다 훨씬 크게 울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테스는 현관을 나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다시 눌러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망설이기도 했지만 밖으로 나온 순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군지 미리 알고 집안에 들이지 않으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도 그런 생각이 그녀의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테스는 집 모퉁이까지 걸어갔다. 그러나 불안한 현실에서 도피하여 장래에 더 큰 불행을 가져오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그녀는 발길을 돌려 목사관으로 다가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비로소 아무도 나오지 않은 이유를 알았다. 그 집 식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교회에 간 것이다. 테스는 언젠가 남편이 아버지는 하인까지도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집에 돌아오면 식은 음식을 먹는 일이 예사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시집 식구들을 만나려면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테스는 그곳에서 서성이다 남의 눈에 띌까 두려워 교회 뒤쪽 오솔길에 숨어 있으려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테스가 교회 마당을 지나치려는 순간 예배가 끝난 신도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나오는 바람에 그들 틈에 휩쓸리고 말았다. 교인들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을 쳐다보듯 테스를 무심히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곤 했다. 그녀는 오던 길을 되돌아 빠른 걸음으로 비탈길을 올라갔다. 목사 가족들이 점심을 끝마칠 때까지 잠시 산 위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할 것 같았다. 그녀는 곧 교인들과 떨어졌는데 팔짱을 낀 젊은 남자 둘이 그녀 뒤에서 바삐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이 가까워지자 진지한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는 그들의 음성이 귀에 들렸다. 그녀와 같은 처지의 여자들만이 가지는 직감으로 그녀는 남편의 음성과 비슷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즉각 그들이 남편의 형들임을 알아차렸다. 아직 그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도 갖추지 않은 터라 테스는 자신의 계획을 생각할 틈도 없이 당황스럽기만 했다. 그들이 자신을 알아볼 리야 없겠지만 테스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낯선 자신을 유심히 살펴볼 것이 두려웠다. 그들의 걸음이 빨라질수록 테스의 걸음도 빨라졌다. 그들은
오랜 시간 예배를 보느라 차가워진 몸을 녹이려고 점심을 먹기 전에 잠시 가벼운 산책에 나선 것이었다. 언덕을 올라가는 테스 앞에 젊은 숙녀가 걷고 있었다. 어딘지 좀 어색하게 보일 정도로 새침하게 점잔을 빼고 있었으나 상냥해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테스가 그녀를 거의 뒤따라갔을 때 남편의 형들도 바로 테스 뒤까지 따라왔으므로 그들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형들 중 하나가 앞에 가는 젊은 숙녀를 보았는지 이렇게 말했다. 저기 머시찬트가 있어. 우리 따라가 보자. 테스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에인절의 부모가 며느리감으로 정해놓았던 여자로 테스만 아니었다면 그의 아내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여자였다. 설사 테스가 그런 내용을 몰랐다 해도 곧 알게 되었으리라. 왜냐하면 형들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 가엾은 에인절. 난 머시찬트를 볼 때마다 젖자는 처녀인지 뭔지 하는 여자에게 쉽게 반해버린 그 녀석의 경솔한 행동이 원망스러워진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여자가 에인절과 다시 만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몇 달 전에 편지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별거하고 있는 것 같았어. 나도 잘 모르겠어. 요즘은 나한테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 앤 처음부터 유별난 의견 때문에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번에 그 애가 분별 없는 결혼을 하는 바람에 사이가 더 나빠진 것 같아. 테스는 더 멀리 걸으려다 그렇게 되면 혹시 그들의 시선을 끌게 될 것 같아 묵묵히 걸음만 재촉했다. 드디어 그들이 테스를 앞질렀고 앞서가던 젊은 숙녀가 발걸음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았다. 세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악수도 나눈 다음 한데 어울려 걸어갔다. 얼마 뒤 언덕 꼭대기에 이른 그들은 그곳이 산책의 마지막 지점이기나 한 듯 걸음을 늦추고는 조금 전에 테스가 멈추어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던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에인절의 형들 중 하나가 우산으로 산 울타리를 조심스럽게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밝은 곳으로 끄집어냈다. 이것 봐. 낡은 장화가 한 켤레 있어. 거지나 떠돌이가 버린 모양이야. 아마 맨발로 마을에 들어와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얻으려는 거지의 짓인지도 몰라요. 그래요. 틀림없어요. 아직도 쓸만한 여행 구두인걸요. 이런 구두를 버리다니 정말 나쁜 짓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나 갖다 줘야겠어요. 머시찬트가 말하자 장화를 발견한 카드버트 클레어가 구부러진 지팡이 끝으로 장화를 걸어 올려 그녀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테스의 장화는 남의 물건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테스가 털실로 짠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 곁을 지나쳐 내려가다 뒤돌아 보았을 때 그들은 장화를 든 채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테스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려 뿌옇게 앞을 가렸다. 조금 전의 상황이 자신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상적이고 괜한 과민한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마음이 나약한 그녀인지라 그것을 불행의 징조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시집을 다시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로 생각되었다. 에인절의 아내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대단한 존재인 그 목사들에게서 쫓겨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물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지만 테스가 남편의 아버지가 아닌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편협하기는 했으나 까다롭지 않고 옹졸하지도 않았으며 자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테스는 장화 생각을 하게 되자 그것이 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펐고 그 신발 주인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새삼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아, 그이가 사준 예쁜 구두를 아끼려고 험한 길을 그 장화를 신고 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를 테지. 어림도 없어. 알 리가 없지. 이 아름다운 옷을 그이가 골라주었다는 사실도 모를 거야. 물론 알 수조차 없을 테지. 알았다 해도 무시했을 거야. 그들은 이제 에인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엾게도. 테스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슬퍼했다. 낡은 인습에 젖은 남편의 고루한 생각이 그녀에게 슬픔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녀가 아들들을 척도로 시아버지의 성품을 판단하고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잃고 발걸음을 돌려버린 것은 그녀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였다. 테스의 지금의 처지야말로 늙은 시부모의 동정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독단적인 그들은 학자나 위선자들의 고민에 대해서는 냉정했지만 세리나 죄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동정을 베풀었으므로 그러한 그들의 성격이 테스에게는 오히려 유리할는지도 몰랐다.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는 아버지와 같은 너그러움으로 그들은 분명 테스의 허물을 용서해 주었으리라. 그녀는 조금 전의 일이 자신에 대한 벌이며 불행의 징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곳에 올 때 희망에 부풀었던 것과는 반대로 어떤 위기가 올 것 같은 예감을 느끼며 힘없이 되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시부모님을 만나려는 용기가 새로 솟아날 때까지는 고원지대의 메마른 밭에서 일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으리라. 고원지대의 농장으로 되돌아가는 테스는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목적도 없이 그저 누군가에 의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았다. 길은 멀고 지루해 이내 피로가 밀려왔다. 아침에 잠시 요기를 했던 작은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교회 옆에 작은 농가에 들러 피곤한 몸을 쉬었다. 주인 아낙네가 부엌으로 우유를 가지러 갔을 때 테스는 거리를 내다보았다. 길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모두 낮 예배를 드리러 갔나 보죠? 아니야, 아가씨. 예배 시간은 아직 멀었어. 종도 울리지 않았는걸. 사람들은 저쪽 헛간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야. 어떤 전도사가 예배 시간이 없는 틈을 타서 전도하는 건데 훌륭하고 열성적인 신자래. 하지만 난 듣지 않을 거야. 교회에서 듣는 설교만으로도 충분한걸. 얼마 뒤 테스는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쥐 죽은 듯 고요한 마을의 정적을 그녀의 발소리가 깨트리고 있었다. 마을 중간에 이르렀을 때 또 하나의 소리가 울려왔고 그 울림에 섞여 다른 소리도 들려왔다. 저 멀리에 있는 헛간을 본 그녀는 그것이 전도사가 설교하는 소리임을 알았다. 전도사의 음성은 고요하고 깨끗한 대기 속에 울려 퍼져 칸이 막힌 헛간 밖에 있는 테스도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신앙 전능주의식 설교로 사도 바울의 신학에 설명된 것처럼 믿으면 죄가 없다는 주장이 설교의 내용이었다. 그런 상투적인 설교를 열광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도사는 변론가로서의 재능은 미숙한 것 같았다. 테스는 처음부터 듣진 않았지만 전도사가 같은 성경 구절을 반복해 인용했기 때문에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3장 1절. 설교를 듣던 테스는 전도사의 설교가 에인절 아버지의 주장을 한층 강력하게 표현한 것임을 알고 흥미를 느꼈다. 그 전도사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견해를 갖게 되었는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그는 많은 사람을 우롱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건달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게 되었다. 그것은 어느 목사의 가마 때문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목사를 모욕했다. 그러나 목사가 떠날 때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말이 그를 움직여 오늘의 전도사로 만들었다. 전도사의 그 이야기는 테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음성이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알렉 더버빌의 음성이었다. 테스의 얼굴에 심한 불안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헛간 앞으로 가서 그 앞을 지나가 보았다. 겨울 햇살이 열린 한쪽 문으로 들어와 전도사와 청중들을 비춰주고 있었다. 청중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이었고 그들 가운데는 테스가 언젠가 만났던 빨간 페인트통을 들고 다니던 남자도 앉아 있었다. 그러나 테스의 시선은 곡식 포대 위에 서서 청중을 향해 설교하고 있는 전도사에게 멈췄다. 오후 3시의 햇살이 그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녀가 내내 느꼈던 불길한 예감, 자신을 유혹한 자가 눈앞에 있다는 그 불길한 확신이 기어이 거짓없는 사실로 나타나고 만 것이었다.